네, 그러면 3강 두 번째 시간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나 있어요? 세뱃돈 모아놓은 거 얼마나 되나요? 다 쓰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물질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꼭 그 금전적인 것만 나의 물질적 자원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이 몇 번 나올 텐데, 자, 물질적인 유산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 김훈 선생님이, 그 김기택 선생님이 쓰신 그 태아의 잠이라는 시집 맨 뒤편에 보면 해설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어린 유년 시절에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한약방에서 저울로 이렇게 항상 약을 달아서 팔고 그러셨던 그 저울을 물려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평생 싸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성경책을 딱 물려주셨죠. 성경책은 저한테 되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는데요. 이런 말들을 저는 늘 생각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거. 또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엔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평생 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화두가 되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정을 또 일구고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로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저에게 저에게 늘 어떤 길을 생각하게 하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어떤 사물이 있으면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인데요. 이 그림이 커다란 달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달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래서 어, 이 동양의 생각은 달과 그리고 지구가 어떤 인력에 의해서 굉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죠. 서양은 그렇지 않다가 나중에 이 달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동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8월 보름날, 정월 보름날은 달 힘을 받는 달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힘받기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달에서 받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인가? 긍정적인 에너지든 부정적인 에너지든 나쁘거나 좋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쵸? 저는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남편은 좀 되게 지나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중립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중립적인 세 종류의 에너지를 가진 가족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균형을 맞추고 살고 있죠.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은 위험해.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잖아요. 돌입하고, 그리고 낙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키는
것은 작용을 하는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힘,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에너지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도 있어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은 정보에 대한 거예요. 정보는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전공해서 앞으로 취업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 대한 정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옛날에는 A, D, B, C 이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세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부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A, D, B, C가 아니라 A, C, B, C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에 나갈 2025년, 26년 이때가 됐을 때 세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직업은 어떤 상태가 돼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예측,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의 인재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상식을 또 알고 있어야지 돼요. 세 번째는 여기도 유산이 있는데 여긴 정보적인 유산도 있어요. 이 정보적인 유산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엄마랑 아빠랑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유산 같은 정보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그런 유산이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나는 어떤 정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나의 자원을 생각하는데 시스템은 잘 생각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패턴을 인식하면서 알 수 있어요. 어, 그, 이 패턴은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면 브람스나 또는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곡을 만들었을 때도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걸 만들어 나갈 때는 거기에다 어떤 걸 추가시키거나 빼거나 또는 변형시키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게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재산소득은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 그런 거는 또 재산소득인데 이거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속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그 글이 인세로 나온다면 그것도 시스템 소득에 속하죠. 이렇게 나는 재산 소득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 재산 소득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해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함께 해놨고요. 또는 이 시스템도 유산이 있어요. 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효자동인가 거길 갔을 때인데 빵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한 100m 정도는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줄 쓴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게 빵집인지 모르고 이제 물어본 건데, 빵 사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빵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집이 분당인데, 여기 빵이 아주 약간 마약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러 와서 지금 30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맛이 궁금해서 옆에서 기다려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30분을 기다렸다가 빵을 샀거든요. 근데 5,000원인데 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5,000원어치를 산 거에 이 2점, 그러니까 2.5배 정도 되는 커다란 빵인데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빵을 사기 위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빵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갔거든요. 근데 그 빵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빵집은 근데 왜 유명해요? 뭐 이러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날 제가 왜냐면 그 빵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금 빵 사장이 아들이고 원래 그 집 주인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원래 거기서 이제 빵집을 하신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뭐 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빵집을 보니까 빵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조그만한 그 빵집에 자신이 배워온 그런 어떤 지식적인 거, 어떤 능력 이런 거를 추가해서 빵집을 다시 어떤 상품을 개발해 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사온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먹으러 뭐 분당뿐만 아니라 뭐 한 2시간 걸리는 데서도 거기까지 빵을 사러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시스템을 몸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시간적 자원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에 쓸 시간, 내 꿈에 쓸 시간은 이런 시간이 몇 시간이 있다. 이런 거 점검해 보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물질, 에너지, 시스템, 공간, 사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나서 다음 이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엄청나게 좋겠지만, 장애물은 반드시 있거든요. 이 장애물은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적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살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몰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와 열정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몰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 장애물은 생각보다 우리의 몰입을 떨어뜨려요. 어떨 때는 거의 50% 정도 넘게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장애물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야지 돼요. 특히, 내가 목표를 세웠을 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거야 또는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있으면 그 안 될지도 몰라 하는 그 작은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안 될지도 몰라 하고 하는 그게 내가 열정과 목표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그거를 물귀신처럼 내 발목을 잡고요. 나아가지 못하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장애물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장애물에 대한 아주 제가 자주 보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뭐냐면 보왕산매론이라는 거예요.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승들이 자신을 닦는 수행할 때 읽어보는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랑 제가 좋아하는 건 3번, 세 번째 문장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왜 첫 번째 문장이냐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갔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갔어요.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서 머리에 침을 맞았으니까. 저는 제 몸에 온 이 두통이 어디에 근원을 해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병원을 여기저기 뭐 대학병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결론은 알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한테는 두통이 늘 있을까? 도대체 두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몰랐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늘 물어봤지만 의사 선생님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이 보왕산매론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 글을 읽게 됐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저는 이걸 알게 됐거든요. 이런 거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 말이 맨날 아픈 저에게는 그 말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뭐 제가 스님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요거보다는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네가 아프니까 그걸 약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프다가 죽을까 봐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곤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모두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곤란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속이고 뭐 이런 거는 바빠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서 장애가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리고 일을 도모하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쉽게 되는 일이 저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튼 대학 가기도 엄청 어려워서 저는 31살에야 그 동생들 2명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겨우겨우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95년도에 대학을 가게 됐고 저는 2015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 2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95년도에 결혼해서 어 20년 동안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그 쉽게 되는 일을 바라지 말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 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다시 나고 죽고 다시 나고 죽고 다시 나서야 겨우 뭐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룬 약간의 성취, 제가 이룬 약간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장애가 오면 그 장애는 저를 늘 단단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전략을 짜서 이 장애를 어떻게 넘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자, 제가 그런 전략을 짜는데 굉장한 아이디어를 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종이뭉지 공주라는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로버트 문치라는 캐나다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 그림책을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공주가 용에게 잡혀갔다. 그리고 왕자는 공주를 구하러 갔다. 그리고 공주는 왕자와 결혼했다. 이런 내용을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쓰고 나서 아내에게 이 책을 딱 보여줬더니 아내가 책을 보더니 확 갖다 던졌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맨날 공주가 잡혀가야 돼? 그리고 왜 맨날 공주는 왕자랑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반대로 써봐, 반대로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남편은 아내의 아주 무시무시한 충고를 듣고 반대로 딱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이 작품은 왕자가 잡혀가요. 그 다음에 왜 공주가 잡혀가면 그 공주가 잡혀간 그곳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난이 없어요. 길이 뻥 뚫려가지고 용은 또 아주 커다란 성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용을 잡으러 가는 건 아주 쉽죠. 그래서 여하튼 이 종이봉지 공주는 세계적으로 히트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런 책이죠.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는 역시 결혼하지 않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히트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가 나를 반대하는 것, 이런 게 생기면 그걸 뒤집어요. 그럼 반대로 하면 기회가 돼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장애물 뒤집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 장애물 같은 게 하나 떠오를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다. 여러분이 마음이 슬프거나 울적하거나 고통에 빠졌을 때 그거를 한번 문장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은
여러분들을 그 장애물에서 넘어가게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문장을 반대로 써보면 돼요. 나는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나는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초연하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남들이 칭찬했을 때 너무 미치게 좋아하지도 않고 남들이 막 비난하거나 또는 어떤 강력한 비판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대처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갈 수 있어요. 제가 한 12년 전에 어떤 강의를 할 때 모 회사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됐고, 그 더 이상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송해 준 사람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큰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을 바꾸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 세상은 항상 나를 반대한다. 반대로 쓰기 쉽죠. 항상 세상은 나에게 찬성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또 나는 지나간 버스를 놓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음 버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간 버스는 나를 데려가지 않은 걸 후회할 거야. 나에게는 새로운 버스가 늘 올 거야. 이렇게 곧 올 거야. 늘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새로운 태양이 떠요. 그쵸? 자, 또 두 번째 장에 또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조금 더 가져왔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여러분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감정도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꿈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벌겠다, 1000만 원 벌겠다, 1억을 벌겠다 세우는 여러분의 목표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나의 일을 타인에게 미룬다. 나는 나의 일을 내가 한다. 나는 나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나는 나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타인을 설득시키는 힘이 부족하다. 나는 타인을 언제나 잘 설득시킨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능력이 막 생기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긴 장애물을 반대로 바꿀 때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장애물은 장애물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단편 소설의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요. 이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단편 쓰기 소설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소설 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소설 쓰기의 4단계라는 게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 1단계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얘기를 쓴대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조금 몇 장 보다가 다 갖다 버린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전은 뭐냐면 자기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나의 주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책이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인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지 내가 마치 인형극 하듯이 내 스스로가 막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방전과 약을 줘요. 약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6가지 감정을 활용해서 관찰하게 하고 역할 연기도 해보고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찾아서 써보게 하는 그런 처방전을 주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벗어나면 2단계로 가요. 2단계로 가면 이 2단계는 뭐가 있냐면 그 일정한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 제약은 이런 거예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미로가 있는 거예요. 제약. 제약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 2단계는 타인의 이야기를 쓰는 거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소통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소통의 방법을 알려면 나의 간접 경험을 써야 되고 이야기 구조 같은 걸 넣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절한 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늘 뭐가 있어요? 제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오지 않나요? 자, 또 이런 제약도 있어요. 도대체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겨서요. 그쵸? 근데 한 문은 내가 사는 문이고 나머지 문은 내가 다 죽는 문일 수 있다. 나는 이 한 문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적절한 제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내가 어떤 꿈을 이루는데 적절한 거야. 이 정도는 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장애물을 넘을 힘을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플롯이 있는데요. 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구조하고 내용적 구조에 그 20가지 내용적 구조가 나오거든요. 옆에 있는 형식적인 구조는 그 제가 다른 연구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내용적인 구조는 20가지 중에 5가지만 추렸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빗나간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모험, 추적, 탈출, 변신, 뭐 이런 내용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넘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는 이제 장애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장애물을 예측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물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운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어 오는 패턴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쩌면 바깥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어떤 것인가를 잘 인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 때 꼭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를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글로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글을 쓴 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써서 꿈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로 여러 번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쓰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3가지 정도 세워요. 여러분들은 오늘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쓸 거지만 목표를 3가지를 세운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근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중에 가장 나를 설레고 행복하게 하고 그 나의 피를 끓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순서를 1, 2, 3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오늘 글은 한 가지 첫 번째 걸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을 소개해요. 자원 3가지 정도 고르세요. 아까 7가지 자원을 찾는 방법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상식, 에너지, 뭐 성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멘토,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이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상되는 장애물. 나는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늘 게으르다. 내가 늘 쉽게 포기한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다. 뭐라든지 뭐 이런 장애물을 한번 찾아보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장애물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쓴다.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글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연구하는 트리즈를 이제 막 책을 읽고 트리즈에 대해서 막 미쳐갖고 빠져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배우려고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갔는데 트리지 교육을 받는데 66만 원이었어요. 5시간 교육 받는데. 그 다음에
다시 2박 3일 코스가 있는데 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44만 원. 그래도 100만 원이 넘게 들었잖아요. 110만 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데 돈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누가 나에게 2천만 원을 준다면 내가 트리즈를 잘 배워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 쫙 붙여놨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별거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써놓고 저에겐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우연히 그 나라 장터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나라 장터에서 그 연구 용역을 입찰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2천만 원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받고 그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독서 토론 수업 모형 연구라는 정부 과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트리즈를 400시간 연수를 받게 됐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그리고 교재도 개발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원하는 거를 글로 쓰면 그거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 제가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물귀신이 되니까 걔를 딱 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꼭 써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인생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5번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자신의 어느 날을 일상을 묘사하는 글을 쓰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잔 드세요. 자, 저는요, 그래서 이런 걸 썼어요. 제가 60이 되기 전에 어린 왕자 같은 작품을 하나 쓴다. 두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 아카데미를 이렇게 보이는 숲속에 소나무도 옆에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는 연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는 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3층짜리 집을 가지는 게 제 꿈인데 거기에다 1층은 살림을 할 거고 2층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독서를 하고 싶어요. 한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글도 쓰고 싶고, 그럴 때 찾아오면 여러분들을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장량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장량은 초안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가장 멋진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도와줬지만 그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자손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량의 삶을 저는 본받고 싶고 그리고 장량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세 개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한 가지를 아까 고른 것 중에 한 가지를 고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장애물, 극복, 그 다음에 극복 방안, 그 다음에 일상, 나의 일상은 저는 작가 촉정 강연을 위해 독일에 간다.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편의 글로 완성하면 이런 스타일의 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번호를 지우고 여러분들은 이대로 써서 내시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땡땡이다. 내가 살펴보니 나의 자원은 A, B, C가 있다. A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B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 또 C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뭐 D는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는 여러분들이 바꿔가시면서 이 자원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은 내가 이 목표를 이루는데 이런 장애물이 예측되고 그 장애물을 어떤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처럼 단순하게 글로 써서 매일 100번씩 읽어보겠다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세월은 흘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나이를 적으세요. 내 꿈은 이루어졌다. 나는 25살, 나는 28살이다. 그 후 나는 나의 하루 일상은 이러하다. 이렇게 일상을 묘사하고 그런 문장을 쓰시면 되겠어요.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글쓰기 과제를 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파란 꽃이 있죠? 자,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